정말 소름이네요.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뿐인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 괜찮고요.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고성이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이 한 명의 70대 어머니를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은 결혼 후 완전히 달라져 버린 아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준 김미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69세 김미란이라고 합니다. 올해 여름에 있었던 정말 어이없고도 통쾌한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평생 이 말이 틀렸다고 내 아들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살았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정말로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 되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 준혁이는 제가 35세에 어렵게 얻은 정말 소중한 아이입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임신할 때마다 계속 유산을 하는 바람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5번의 유산을 겪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남편은 애써 웃으며 저를 위로했지만 그 얼굴에서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번 생에는 아이가 없다는 마음으로 단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단념하고 나니 9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34세 여름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찾아왔고 이듬해 봄에 소중한 아들 준혁이를 낳았습니다.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 영특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남편과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슬그머니 옆에 와서 작은 손으로 도와주곤 했거든요. 그 시절 누구나 그랬듯이 저 역시 힘든 시집살이를 겪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연이어 유산하는 저를 볼 때마다 김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대를 끊어버리는 며느리라며 구박을 했어요. 그런 어느 날 시누이들까지 합세해서 저를 더욱 몰아붙이고 있었죠. 그러자 당시 6살이었던 준혁이가 그 모습을 보고 제 앞에 달려와서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고모들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준혁이가 작디작은 두 팔을 쭉 펴고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당당히 맞섰어요. 저를 보호하듯 단단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작은 방패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고 시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태야, 너 저리 가. 어디서 배운 버릇없는 짓이야. 할머니한테 그러면 못 써. 시누이들이 준혁이에게 소리쳤지만 준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힘주어 외쳤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엄마를 괴롭혀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유일한 아들의 손주인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든든한 아들 덕분에 저는 모진 시집살이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듬직한 면뿐만 아니라 딸처럼 살갑고 따뜻한 면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이 하나뿐인 저희가 외로울까봐 걱정이 되어서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라 나중에 아내와 자식에게도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제가 오랜 시골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몸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하철, 병원, 은행이 가까이 있는 도시에 집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일부를 남편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집 없는 서러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이 결혼할 때 꼭 집 하나는 마련해 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택시 운전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저도 초등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할 때 25평짜리 아파트를 사줄 수 있었어요. 준혁이는 32세의 수진이라는 예쁘고 착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슬픔을 아들과 며느리가 겪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예정일은 8월이었고 수진이의 배는 점점 불러서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가 저희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자기들 집으로 불렀어요. 저기 아버지 이런 말인데요. 애 키우기에는 지금 집이 너무 좁을 것 같아서요. 애기 태어나면 짐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 집은 애가 기어 다닐 공간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집이 뭐가 좁아? 그럼 버릴 건 버리고 정리를 하면 되지. 근데 다 필요한 거라서 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봤던 유튜브에서 그러더만 평생 번 돈으로 아들한테 집 사줬더니 작은 집이라고 투덜댔다고. 그럼 너도 지금 더 큰 집 사달라는 말이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버지 집이랑 저희 집이랑 서로 바꿔서 살면 어떨까 하고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저희는 3명이고 아버지랑 어머니는 2명이잖아요. 두 분이서 사시기에는 40평대 집이 너무 넓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는 그럼 너희 집 팔고 우리 집도 팔고 한 50평대 집 사서 다 같이 사는 건 어때? 하고 농담을 했어요. 그러자 수진이가 아이 요즘에 누가 시부모님이랑 함께 살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더라고요. 준혁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더 큰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저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이 저에게 물었어요. 여보, 준혁이 생각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나야 상관없지만 당신은 괜찮겠어? 거기로 가면 동네 친구들도 못 만날 텐데. 사실 저는 동네 친구들을 만나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네 친구는 원래도 자주 안 만났는데 뭐. 아휴, 안 그래도 그 넓은 집 청소하기 귀찮고 힘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평수 줄어들면 편하고 좋지. 그럼 이사는 언제쯤 하려고? 너희가 생각해 둔 게 있을 거 아니야? 예정일 한 달 전에는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늦어도 7월 초에는 들어가야겠네. 아들과 이사 날짜를 정하고 있었는데 대화 내내 아무 말 없던 수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그런데요. 어머님, 그 집이 준혁 씨 어릴 때부터 사셨던 집이니까 집이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새로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아기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리모델링? 아, 벽지랑 장판 새로 하는 거 말하는 거니? 아니, 벽지랑 장판뿐만이 아니라 싱크대랑 욕실에도 곰팡이가 많고요. 그냥 집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침침해서 아기랑 살기에는 좀 찝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수진이가 말한 곰팡이는 욕실 타일 사이에 점처럼 생긴 게 한두 개 전부였어요. 저희가 그 집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얼마나 정성껏 쓸고 닦으며 살았는지 모르는데 수진이가 평생 제가 해온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이 오래된 건 사실이니까 며느리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아, 그래. 오래되긴 했지. 안 그래도 준혁이 결혼하면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어. 이참에 잘 됐네. 그럼 집 전체 다 하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려나? 내 친구도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는데 집 전체 다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대요.
근데 욕실이랑 부엌 공사할 때는 집에서 잘 수 있는데 도배랑 장판할 때는 짐 싹 빼고 나가야 한대요. 그래서 내 친구도 한 2주 정도 아들 네 집에 가서 지냈네요. 그럼 우리도 준혁이 집에서 지내면 되겠네. 그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준혁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저기. 이모 집에 가 계시면 어떨까요? 이모 집에? 안 돼. 지금 이모부가 거동이 불편해서 이모가 옆에서 수발든다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우리까지 가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 되겠어? 그럼. 고모네는? 고모 집도 여기서 얼마 안 멀잖아요. 너는 고모랑 나랑 사이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그래? 나이 70 넘고서 또 시집살이 하러 가라고? 그러자 준혁이가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럼 저희가 비용 들릴 테니까 호텔에서 아니냐 모텔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정 안 되면 찜질방에서 지내시면 될까요? 요즘 찜질방도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정말 기가 찼어요. 너 말하는 꼴 보니까 우리가 너희 집에서 지내는 게 싫구나. 그런 게 아니라 분명 아까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이 사람 몸도 무겁고 저희 집에 오시면 아마 아버지랑 엄마가 더 불편하실 거예요. 대신 짐은 저희 집에 두셔도 돼요. 부모를 개보다도 못하게 대하다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친정집도 아니고 고작 2주 같이 지내는 건데 아들이 이렇게 기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때 수진이는 내 남편 잘한다는 듯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떼를 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집을 바꾸고 리모델링하는 건데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큰 집에 살고 싶고 리모델링을 원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2주 정도 같이 지내는 건 자기들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나이 먹고 동네 친구들 만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삶의 유일한 낙까지 포기하며 자기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희생하려 했는데 아들 며느리의 이기적인 태도에 너무 성급하게 집을 바꿔주겠다고 한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알았던 아들이 왜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성격으로 변해버린 건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내는데 별 수 있나요? 공사가 시작되고 첫 번째로 저희는 동네에 있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사흘 정도 있어 보니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통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모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 모텔에 묵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하려고 모텔에서 지내자니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아들이 돈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모텔비를 달라고 하기도 뭔가 멋쩍은 노릇이었거든요. 그렇게 모텔에서 3일 정도 지냈는데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일주일 동안 여행이나 다니면 어때? 여름 되면 더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날 더워지기 전에 제주도로 여행이나 다녀오자. 제주도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힘든데 갑자기 여행을 어떻게 가요? 됐어요. 준비할 것도 많고 그냥 여기 있어요. 준비할 게 뭐 있어? 옷가지랑 지갑만 챙겨서 가면 되지. 손주 태어나면 애도 봐줘야 할 텐데 지금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여행을 가겠어? 당신 말이 맞네요. 지금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여행을 가겠어요? 그래요, 이번에 다녀와요. 그렇게 저희는 제주도로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에게 여행 간다고 말할까 싶었지만 결국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다녀왔어요. 아무리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꼈다고 해도 부모로서 자식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대망의 이사 날이 되었어요. 남편은 먼저 아들 집으로 향했고 저는 아파트 아래에서 아들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몸이 불편한 수진이를 대신해서 제가 이삿짐 옮기는 걸 봐주기로 했거든요. 다 왔니? 이삿짐 옮기는 건 엄마가 잘 지켜볼 테니까 넌 걱정 말고 저기 카페에 가서 쉬고 있어. 자기 대충 옮겨지면 전화 줘. 응,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서 쉬어. 그런데 한창 사다리차로 짐을 올려보내고 있는데 이삿짐 트럭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오늘 손 없는 날이라 그런가? 이사를 많이 오네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준혁이가 트럭 기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사님 여기에요. 응? 저 트럭도 너희 짐이야? 무슨 집안 살림이 이렇게 많아? 큰 집으로 이사하니까 필요한 거 이것저것 사다 보니 짐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분명 아까 침대가 올라갔는데 킹사이즈 침대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그 후로도 냉장고도 2개, 세탁기도 2개. 모든 집안 살림이 2개씩이었어요. 새로 사다가 쓰던 것까지 다 챙겨와서 짐이 많았던 거예요. 버릴 건 미리 좀 버리지 왜 다 가지고 왔어? 나중에 힘들어서 어떻게 버리려고? 버리는 거 아니고 나중에 아기가 쓸 거예요. 아기가 저 큰 걸 쓴다고? 나중에 언제? 아, 엄마 정신 없으니까 좀 이따 얘기해요. 더 묻고 싶었지만 다 자기들이 생각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이사를 마쳤고 서로 바꾼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했고 저희 부부도 새 집에 적응하며 살다 보니 영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나름 만족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조금만 차 타고 나가면 시내가 나와서 크게 불편하지도 않았고요. 주변에 뭐가 없긴 해도 동네는 조용하니 좋네. 무엇보다 당신 청소 덜해서 좋겠어. 허이고 그러게요. 이제 그 시간에 내 취미 생활하고 쉬면 되겠어요. 수진이의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희는 수진이가 불편할까봐 아들에게 밥 먹으러 오라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집을 바꾸기 전에도 주로 애들이 저희 집으로 왔었고 저희가 아들 집으로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고 싶어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항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 몸은 좀 어때? 괜찮니? 괜찮아요. 근데 엄마 집사람한테 너무 자주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정일 다가와서 예민한데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당분간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집사람은 원래 전화 통화하는 걸 안 좋아해요. 엄마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 알겠다. 넌 요새 어떻게 지내니? 저도 뭐 잘 지내죠. 아기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너희 집 청소 좀 싹 해줄까? 아니요, 힘드신데 뭐 하러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얼른 쉬어야겠어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그저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고민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아들에게 못내 서운함을 느꼈어요. 제 딴에는 집을 바꿔준 우리한테 미안해서 그러나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에 청소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응, 그럼 당연하지. 토요일 날 몇 시까지 갈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토요일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 집으로 올라가는데 몇십 년을 살았던 아파트였는데 오랜만에 오니 낯선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관문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종이에는 엄마 들어가셔서 청소해 주시면 돼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뭔 소린가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지금 집에 없니? 아, 진짜 전화하지 마시라고 쪽지 붙여놓고 왔는데. 저 지금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에? 갔다고? 너 나보고 오늘 오라고 했잖아. 지금 아버지랑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김서방 얼른 들어가자. 곧 영화 시작해. 안사돈도 같이 간 거야? 저 이제 들어가 봐야 하니까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비밀번호는 전이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누르고 들어가세요. 부모한테는 청소를 부탁하고 자기들은 영화를 보러 가다니. 결혼 전 아무리 딸 같았던 아들이었어도 우리한테는 한 번도 영화 보러 가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놈이 미우니까 괜히 구석진 안사돈까지 얄밉더라고요. 아들 며느리의 게으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한동안 영화관에 못 갈 수진이가 안쓰럽게 느껴져서 두 사람을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 며느리 방과 손주 방을 제외하고는 정말이지 이상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거든요. 옷방일 거라고 예상했던 나머지 방 하나는 제 예상과는 달리 또 하나의 침실로 꾸며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삿날 봤던 그 큰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아들은 그 침대를 나중에 손주가 쓸 거라고 했지만 전체적인 방 분위기에서 중년 여성의 기운이 물씬 풍겼습니다. 화장대도 있고 옷장도 있고 심지어 에어컨까지 새로 달려 있었어요. 이게 뭐 손주 방이에요? 앞뒤 베란다에는 세탁기가 하나씩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냉장고 2개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에는 디자인이 다른 소파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에 살던 집보다 넓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살면 이사한 의미가 없지 않나 싶었어요. 정말 이게 다 뭐야? 저기 침실처럼 꾸며놓은 방에 에어컨도 달려 있던데. 저 방은 손님 방일까? 나도 모르겠네.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 뭐. 우리는 얼른 청소나 하고 좀 쉬자. 그렇게 청소를 하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배고픈데 얘네는 왜 이렇게 늦나 싶어서 전화해봤어요. 준혁아, 너 어디 있니? 나중에 전화 준다더니. 우리 청소 다 해놓고 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왜 집에 안 가셨어요? 왜라니? 온 김에 너희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가려고 했지.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 밥 먹고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이 참, 미리 말을 좀 해주지. 애들 늦게 들어온다네요. 그러게 내가 그냥 가자고 했잖아. 자기 부모 청소시켜놓고 나간 놈한테 뭘 기대해? 아들 결혼하면 남인 것도 몰라? 그렇게 서운해하다가 그게 집착으로 변하는 거야. 그럼 아들이랑 사이만 안 좋아지고 결국 우리만 손해라고. 아들의 마음도 남편의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 아버지를 닮아서 아내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기특해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저희와 거리를 두는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고 그런 모습에 서운함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8월이 되어 손주 서준이가 태어났어요. 수진이는 병원에서 일주일,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몸조리를 도와줄까 물어봤지만 아들은 거절했어요.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2주 동안 봐주시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친정집으로 안 가고 우리 집에서 하는 게 편할 것 같대요. 여기 다 준비돼 있고 괜히 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추석 연휴가 되었어요. 올해 추석 연휴가 정말 길었는데 그래도 손주를 보러 갈 생각에 긴 연휴가 지겹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친정어머니도 집으로 불렀으니
저희도 자기들 집으로 부르겠지 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휴가 반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남편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이 되어도 손주 보러 오라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돼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너희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 없는데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추석인데 통 연락이 없길래 전화해봤다. 아, 맞다. 추석이었지. 요즘 애 본다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죄송해요. 너희 명절 음식도 못 먹었을 거 아니야? 엄마가 튀김이랑 송편 좀 챙겨서 갈게. 우리도 손주 얼굴 좀 보자. 그러자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들리진 않지만 수진이랑 대화를 하는 듯 했어요. 엄마 집에 오시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도 다시 심해졌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엄청 돌고 있대요. 지금은 좀 그렇고 100일 지나고 오시면 안 될까요? 100일? 친정어머니는 매일 와서 봐주러 갔잖아. 걱정 마요. 우리 감기 안 걸렸어.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끼고 잠깐만 보고 가면 안 될까? 죄송해요. 지금 아기 우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연락 주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나중에 연락드린다는 소리. 들으며 서운해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또다시 서운함을 느꼈어요. 왜 우리는 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 수진이에게 따져볼까 핸드폰을 들었지만 이내 내려놨어요. 자기들도 부모가 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할 게 많겠어요. 무엇보다 자식이 아프면 그거만큼 부모 마음 찢어지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럼 돈은 어떡하죠? 그냥 준혁이 계좌로 보내줍시다. 그래도 직접 얼굴 보고 줘야지. 집 앞에서 준혁이만 만나서 전해주면 되잖아. 오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왔다고 또 한 소리 들을까봐 그러죠. 돈 준다는데 싫어할 게 뭐 있어? 당신 애 장난감도 사놨다며. 토요일 날 다 갖다 주고 오자. 그렇게 토요일이 되어 현금 1천만 원과 손주 장난감을 가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왜 왔냐고 핀잔을 주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지만 잠깐이라도 아들 얼굴 볼 생각에 마음이 들떴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도 같이 탔습니다. 심지어 인원이 너무 많아서 반은 타지도 못했어요. 제가 22층을 누르고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누르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손에 한가득 술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신 버튼을 눌러주려고 몇 층에 가냐고 물었습니다. 몇 층 가세요? 눌러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22층 가거든요. 22층이라니. 아들 집 앞집에 가나 생각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전에 살던 데서 갑자기 어떻게 여기로 이사했지? 시부모님이랑 집을 바꿨다던데. 아, 애 때문에 바꿨나 보네. 하긴 저번 집은 발 디딜 틈도 없었지. 명목상으로는 시부모님한테 아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진짜 이유가 있는 거야? 사실은 친정 엄마랑 같이 살려고 바꾼 거라더라. 그럼 시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집 바꾼 거네? 얘 진짜 대단하다. 하나 더 대단한 거 알려줄까? 뭔데? 술 마시고 싶어서 멀쩡히 잘 나오는 모유도 끊고 애 분유 먹인다더라. 진짜 대박이네. 대학 때도 수업은 빼먹어도 애들이랑 술 마시러 학교 오는 애였잖아. 세상에. 아니, 나는 애 모유 먹이고 싶어도 모자라서 못 먹였는데. 얘 진짜 엄마 맞나? 애가 분유 먹고 설사해서 똥꼬가 다 헐었다고 뭐라나. 그래서 병원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 죽겠다고 얼마나 푸념을 하던지. 듣는데 짜증이 나더라니.
어휴, 진짜 내 친구지만 할 말이 없다.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근데 애가 아직 5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막 보여줘도 되는 거야? 그러게. 나 감기 걸렸다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오라고 했어. 근데 자기 시부모님한테는 아직도 애 안 보여줬다며? 집도 바꿔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집 자랑하고 애 자랑하고 싶어 죽겠나 보지.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방금 했던 말들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말고. 수진이가 오늘 진탕 먹고 죽자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분 좋게 술이나 먹고 가자.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은 바로 수진이 지인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잠시 멈춘 채로 듣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대고 손까지 떨리더라고요. 속이 울렁거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는데 손잡이를 잡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어요. 우리가 자기들 편하게 살아라고 집 바꿔줬지 자기 엄마 모시고 살아라고 집을 바꿔준 게 아닌데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아무 말 없이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 해요? 뒤따라 내리던 수진이 지인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진이 친구들입니다. 오늘 집들이 한다고 다 같이 모였어요. 수진이가 아기 보여준다고 오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어머님도 같이 식사하실 거라고 했는데 저희 조용히 놀다가 가겠습니다. 무거우실 텐데 들고 계신 짐 저희가 대신 들고 올라갈까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쳐다보자 수진이 지인들이 서로 속삭였어요. 근데 수진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던 것 같은데. 나 수진이 엄마 아니고 수진이 시어머니야. 그러자 수진이 지인들은 당황해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기 바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수진이 지인들도 저희 부부도 아무도 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수진이가 투덜거리며 나왔습니다. 아, 진짜 얘네는 아까 엘리베이터 탔다고 하니 왜 이렇게 안 와? 또 어디서 담배 피고 있는 거 아니야? 문을 어찌나 세게 여는지 문 앞에 서 있던 저는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어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반응하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에 부딪혀 넘어졌는데도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멀뚱히 보고 서 있었어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는데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여기 웬일이세요? 너야말로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남편이 화가 나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거실에는 술판이 벌어져 있었고 그 속에는 같이 웃고 떠드는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아까 같이 타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합하면 좋기 20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이랑 마시니까 좋네요. 남편은 그 꼴을 보고 화를 주체하지 못했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어요. 그 소리에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달려와서 남편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유, 사돈 일단 화 좀 가라앉히세요. 오늘 집들이 한다고 다들 어렵게 시간 내서 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가시고 두 분께선 내일 다시 오셔서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우리가 못 올 때 오셨습니까? 됐습니다. 전부 다 나가세요. 남편의 호통에 수진이 지인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차려진 술상을 사이에 두고 아들 며느리 그리고 수진이 친정어머니와 대치하며 앉았어요. 수진이는 오늘 사단의 장본인이 저라는 듯 노려봤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저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너희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말 좀 해봐.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정막을 깨고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놀게 좀 해주시지. 수진이가 요즘 애 키운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기도 보여줄 겸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스트레스 풀으라고 겸사겸사 집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김서방 박가사돈 원래 이렇게 무뚝뚝하신 분이셨어요? 애들이 말하게요. 안사돈은 가만히 계세요. 너 나한테는 애가 모유 먹으면 설사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유 먹인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수진이 너가 술 마시고 싶어서 애 모유도 끊고 분유 먹이는 거라며? 분유가 훨씬 영양가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것도 모르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애만 더 힘들어진다고요. 지금 너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고? 애 가지고 협박하니? 애가 내 분풀이 대상이야? 너는 모성이 없어? 얘가 왜 모성이 없어요? 술 좋아하는 애가 임신 내내 술도 못 먹고 얼마나 참았는데? 애도 낳았겠다. 이제 숨통 좀 트이고 싶겠죠. 이런 건 같은 여자로서 사돈이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숨통이 막혔대요. 수진이가 애 키운 지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고작 50일밖에 안 됐잖아요.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애 다 봐주고 집에 와서도 사돈이 봐줬는데 때 되면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편하게 있어 놓고 솔직한 말로 수진이가 숨통 막힐 일이 뭐가 있어요. 역시 시집은 자기네 뭐라고요? 사돈 지금 이러시는 이유가 오늘 사돈을 왜 안 불렀다고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100일 지나면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우리는 무슨 병균 바이러스 취급하면서 안 보여주더니 이렇게 술판을 벌리는 게 말이 돼요? 아예 안 보여줬다고 이러시는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애 태어난 지도 좀 됐고 사돈한테는 언제라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시간 없는 친구들 먼저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누가 들으면 돌이 지난 줄 알겠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부모한테 먼저 보여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전화도 하지 마라, 찾아오지도 마라, 집 바꿔달라.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시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준혁아, 너는 애 놓고 편하게 살으라고 집까지 내줬더니 내 장모 모시고 살려고 우리한테 우는 소리 한 거냐?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동안 고작 2주 같이 지내자고 할 때는 그렇게 정색을 하고 싫다고 하더니 장모는 평생 모시고 살고 싶은가 보다. 장모님은 혼자 지내시기 많이 외로우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 의지하면서 사시면 되지만 남편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서러워서 살겠어요. 제가 김서방 시켜서 집을 뺏은 것도 아니고 고작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사는 것뿐인데 집 바꿔주신 거로 너무 생색 내시는 거 아니에요? 참 기가 찼어요. 요즘 친정 어머니들 기고만장한 게 하늘을 찌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정도로 몰상식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가 노후에 가진 게 집 2채뿐이라서 생색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 그릇이 크신 안사돈께서 사위랑 딸 데리고 사돈 집에 가서 사세요. 이러니까 수진이가 부모랑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하죠. 아들 얼굴, 손주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면 며느리한테 잘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시나 봐요. 집 가지고 치사하게. 정말 애들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사돈은 평생 그렇게 며느리한테 용심 부리면서 사세요. 저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수진이 친정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뒤에서 저희 들으라는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애들을 내칠 거야, 어쩔 거야? 어차피 자기 아들한테 다 갈 거 아니고? 안 나가면 그만이지. 장모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도 아들은 끝끝내 저희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수진이 친정어머니와 아들 며느리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부모에게 애틋했던 우리 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평생 이대로 아들과 척을 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 마주한 현실이 눈앞에 아득했습니다. 서로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었지만
남편과 저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았기에 끝낼 때는 끝내더라도 복수는 하고 끝내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저는 화가 누그러진 척 연기를 하며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화는 좀 풀리셨죠? 응, 좀 풀리신 것 같아. 자식한테 지는 부모 있니? 아버지도 별 수 없지. 나이 먹더니 아버지가 셈이 좀 많아지셨어요. 아버지가 나이 드시더니 애처럼 삐지나요? 그런데 너네 처갓집은 팔렸니? 아니요. 워낙 오래된 집이라 싸게 내놨는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네요. 1층이라 더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쩌니. 얼른 팔려야 사돈 마음이 편할 텐데. 그보다 엄마 또 서운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에 장모님 환갑 기념으로 일주일 정도 베트남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다음에 아버지랑 엄마도 모시고 갈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서운할 게 뭐 있니? 알겠다. 그래서 언제 가서 언제 오는데? 그렇게 드디어 저희는 기회를 잡았어요. 아들 며느리가 여행 간 후 저희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들 집 현관 도어락부터 바꿨어요. 다행히 보조 카드키를 가지고 있어서 문을 쉽게 열 수 있었거든요. 설치해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어락 지문키로 바꾸시는 거 맞으시죠? 보조키는 카드키로 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번호를 깜빡깜빡해서요. 잘 결정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갑자기 비밀번호 생각 안 나면 답이 없거든요. 몇 시간씩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그래서 요즘 다들 지문키로 바꾸는 추세예요. 두 번째로 저희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전출 신고하러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이사를 나가거든요. 사다리 차도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돌아오는 날 포장이사를 불러 짐을 싸고 이삿짐차와 함께 수진이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아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저희한테 짐 좀 내려놓으라고 부탁을 하네요. 여기 1층 현관에 들어갈 짐입니다. 아, 정 여사님 집이요? 아유, 근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놔두면 주민들 불편하다고 난리 나니까. 일단 여기에다가 아드님 번호 하나 적어주고 가세요. 그렇게 짐을 모조리 내려서 1층 화단과 주차장에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들 며느리와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도둑도 아니고 어떻게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이런 짓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수진이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가관이었던 게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굴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희 짐을 왜 다 장모님 집에다 갖다 놨어요? 공항에서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음식 주문 다 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급하게 왔잖아요. 준혁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베트남 여행 가서 실컷 즐기고 와서는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까요.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분명히 그랬잖아. 너희들 데리고 가서 산다고. 자꾸 미적거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대신 이사해 준 건데 뭐가 문제야? 그날 일은 끝난 거 아니었어요? 준혁이가 말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끝났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정말 해도 너무 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우리 벌이도 없는데 집 2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만 내야 하고 그래서 한 채는 팔아버리려고 한다. 왜요? 그 돈으로 저희 엄마랑 우리 노후에 먹고 살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떡하고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이제 너희가 생각해야지. 들어가서 살 집도 있겠다, 나이 젊겠다.
둘 다 허우대 멀쩡하니까 맞벌이 하면서 돈 모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앞으로 절대 아버지 어머니 안 볼 거예요. 준혁이가 마지막까지 협박조로 말했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거든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는 수진이 친정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방 2칸에 평수도 25평 안 되는 집에서 네 식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났을까요? 맨 처음 아들에게서 신호가 왔어요. 엄마, 저희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아니면 작은 집에라도. 왜 그러니? 너희도 그렇고 내 장모도 그렇고 같이 살고 싶어서 안달이었잖아. 아, 왜 그러긴 아시면서 일부러 놀리세요. 불편하니까 그러지. 왜는 뭐가 불편해? 너희 집에 모시고 살 때는 언제고? 집이 작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준혁이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실토했어요. 화장실도 못 쓰고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1층이라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불면증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매번 부모 본체 만체 할 때는 언제고? 전부 내가 선택한 결과니까 우리 탓하지 말고 앞으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 아들의 우는 소리에 순간 넘어갈 뻔도 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를 악물고 매정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처음에는 수진이가 전화를 안 받더니 이제는 직접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뭘 잘못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집 바꿔주신 거. 정말 감사해야 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들이 때도 어머님을 초대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머님, 제가 매일 안부 전화도 드리고 애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제발. 됐어. 전화 끊자. 며칠 더 지나니까 이번에는 수진이 친정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당당하던 목소리가 어디 갔는지 완전히 누그러져 있더라고요. 사돈.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디 몸 아프신 데는 없죠? 저요? 전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죠.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도 눈앞에 없고 얼마 전엔 남편이랑 울릉도 다녀왔는데 어찌나 좋던지요. 저기, 사돈 애들 한 번 더 기회 주면 안 될까요? 무슨 기회요? 제가 정말 홍구멍 내놓을게요. 그러니까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 혼자 여기 살고요. 누가 누굴 홍구멍 내놓는다는 건지.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가 안 차네요. 그러면서 애들 데려갈 테니까 용서를 빌게 해달라고 했어요. 어서 무릎 꿇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그러자 수진이는 제가 넘어졌던 복도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매일 안부 전화도 드리고 애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 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 건데 작은 집은 벌써 전세 나가버렸고요.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래? 그러자 수진이는 인상을 쓰며 벌떡 일어났고 수진이 친정어머니 또한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저희한테 악다구니를 부리지는 못했습니다. 준혁이는 자신이 자초한 일이란 걸 깨달았는지 그저 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결국 아들은 다시 처가로 돌아갔고 저와 남편은 리모델링한 집에서 다시 새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한 달 정도 더 지나니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준혁이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뭘 생각해?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알아서 어쩌려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수진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어머니 아버지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월세라도 내고 살게 해주세요. 월세? 너희가 나한테 월세를 내겠다고? 네, 매달 얼마든지 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부모한테 월세를 내겠다니. 그것도 자기들이 살던 집에서요. 됐어. 그럴 거면 차라리 남한테 전세 주는 게 낫겠다. 엄마. 정말 제발요. 전화 끊어. 그 다음 주에는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직접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초라해져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사돈 제발 한 번만.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실제로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길래 남편이 말렸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나이 많은 분이. 사돈이 용서해 주시면 뭐든 할게요. 애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방 2개짜리 집에서 4명이 살려니까 서로 부딪히고. 수진이는 요즘 우울증까지 걸려서 약까지 먹어요. 그건 사돈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제가 이사 비용도 다 낼게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은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며칠 뒤에 수진이가 아기를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손주를 보니까 마음이 좀 약해질 뻔했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어요. 어머님,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애가 뭘 알고 보고 싶어 해? 그냥 집에 가. 어머님 제발.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애를 방패막이로 쓰지 마. 애 가지고 협박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그만 가. 수진이가 울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한 번 넘어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희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준혁이가 회사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회사 앞에서? 아버지 만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전화는 안 받으시고. 당연히 안 받지. 할 말 없어.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알아요. 정말 개같이 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남편도 단호했어요. 사실 남편이 저보다 더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 후로 한 달 정도 더 지나니까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에서 우연히 수진이를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다 빠져 있고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초라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길에서 그러는 게 민망해서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수진아, 너 많이 힘들지? 네,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저 정말 달라졌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수진이가 계속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역시 안 되겠더라고요. 수진아,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어. 우리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야. 결국 수진이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는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서 뇌출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병문안을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수진이 친정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준혁이와 수진이가 완전히 지쳐서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준혁이가 저희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장모님 상태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좀 위험하다고 하세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진아, 울지 마. 장모님 괜찮아지실 거야. 그런데 정말 놀란 건 수진이가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병원 복도에서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수진아, 일어나.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집 바꿔서 달라고 했을 때도, 리모델링 해달라고 했을 때도, 2주만 같이 지내자고 했을 때도 다 좋은 뜻이었는데 저희가 이기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계속 울면서 말하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들이 할 때도 어머님을 먼저 초대했어야 했는데 친구들만 불러놓고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달라질게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을 부모님처럼 모실게요. 그런데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네? 정말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그래서 다들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힘없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수진아. 네, 엄마. 저예요.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돈. 죄송해요. 아니에요. 빨리 나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힘들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돈. 애들.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그동안의 일들이 조금은 작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병원에서 나와서 남편이랑 얘기해 봤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사람이 저렇게 됐는데 나도 마음이 좀 복잡해. 그래도 한번 선을 넘은 건 사실이잖아. 맞긴 한데 수진이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며칠 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수진이와 준혁이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준혁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준혁아,
네, 엄마. 너희 정말로 달라진 거 맞지? 네,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할게요. 첫째,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수진이 친정어머니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해. 네, 당연히 그럴게요. 둘째, 수진이가 나한테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야 해. 네, 알겠어요. 셋째,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우리를 먼저 초대해야 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때는 진짜로 끝이야.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 준비해. 정말요?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혁이가 전화기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아들 가족은 다시 큰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이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서준이를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저희와 시간을 보내고 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요.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님, 몸 어디 안 아프세요? 병원 같이 가드릴까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진심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준혁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수진이 친정일보다 저희 일을 먼저 챙겨요.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퇴원하셨을 때도 저희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이 많이 좋아지셔서 오늘 퇴원해요. 인사드리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빨리 가서 인사드려. 네, 그럼 저녁에 와서 밥 먹고 갈게요. 이제는 모든 걸 저희와 상의하고 결정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서준이랑의 시간이에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준이가 저희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할아버지, 같이 산책해요. 손주랑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친정어머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희를 만나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요. 사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게 굴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건강만 하세요. 사돈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단호하게 대처한 게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지금까지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됐을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떨어져 지내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 수진이가 초췌해지는 모습을 볼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때로는 단호함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어요. 서로를 진짜로 아끼고 존중하게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수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저희를 받아주지 않으셔서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살았을 거예요. 수진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진짜 며느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준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도 이제 아빠가 되어서 마음을 알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엄마, 아버지를 더 잘 모실게요. 이제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주말이면 준혁이 가족이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서준이는 할아버지와 놀고 수진이는 저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정말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시게 된다면 무조건 참기보다는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는 말이 있지만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오히려 더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제가 그때 단호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저희 가족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